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자, 제목이 간결하네요. 그러나 굉장히 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림픽 모멘텀 1년 만에 실종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입니다.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런데요, 평창 춘몽이다. 춘몽은 기대를 했으나 덧없이 사라져버린 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큰 기대가 있었으나 춘몽이 돼버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평창 올림픽 이후 1년을 돌아봤는데요. 자, 올림픽 모멘텀이라 그러면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모습일 텐데 기대한 바와는 달리 여기 내용들이 좀 있군요. 한국은행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요. 신설 법인 숫자가 지난해 줄어들었답니다. 기업이 안 생긴 겁니다.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겁니다. 평소보다도. 그리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건수도요. 2016년에 47개, 2017년에는 30개인데 그럼 지난해는 오히려 좀 늘어야 된다고 기대가 될 텐데 오히려 줄어서요 16개랍니다. 그래서 이런 춘몽이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부동산 거래 역시 부진하다. 이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평창 춘몽. 이런 큰 국제 행사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제가 옮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비건이 타고 간 미국 수송기 어젯밤 평양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전체적 내용을 보면요. 수송기가 돌아와서 그러니 비건도 타고 온 것이다. 그래서 이틀만 평양에서 담판을 벌이고 온 것이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오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은요. 수송기는 돌아왔지만 이 스티브 비건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돌아오지 않았다. 여전히 평양에 머물러서 담판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추가로 들어오고 있군요. 기사가 절반 정도만 맞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오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에 자리하고 있군요. 돈살포 조합장 선거 전국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 한겨레 신문이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렇게 제목을 일면 톱으로 달고 있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동시선거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요. 금품 수수가 확산되고 있다. 왜들 이러는 겁니까? 그 자리가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불법 적발이 벌써 100건에 달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조합 적폐 이번에는 도려내야 된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국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 어떻게 좀 해야 되겠군요, 진짜.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큼지막하게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퇴출 판정받은 준조세 부담금. 이 준조세 얘기는 참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이 준조세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이 있다. 그런데요, 70%는 여전히 징수.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정을 받았으면. 자, 이유를 보시죠. 항공권, 영화표 등에 물리는 부담금, 징벌성 등 징수 원칙에 위배된다. 그동안 부담금 응용 평가단이 15년간 25개 부적절 판정을 내려서 이건 없애야 된다 했답니다. 그런데요. 70%는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없애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관련 부처 쌈짓돈으로 인식을 해서 포기가 어렵다. 쌈짓돈.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부담금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번에 아주 그냥 싹 도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올해 이 준조세 부담금이 21조 원
사상 최대로 예상이 된답니다. 이대로 간다면요. 이런 부담부터 줄여줘야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룡 인지대 교수 나오셨고요. 전군기 홍익대 총인 교수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눈에 보는 뉴스의 핵심,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박근혜 공방전. 지금 한국당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돌본 의사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많은 안타까움을 남기고 세상을 돌본 의사. 이 주제도 잡혀 있고요. 엽기 양진호 또 그리고 마지막은요. 조롱의 물개 박수.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 얘기입니다.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자,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봤고요. 그럼 첫 번째 주제는요.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별세 소식.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하고 계시답니다. 또 관련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겨레신문입니다. 몸이 부서져라. 응급진료에 매진한 세상을 돌본 의사.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별세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별세가 아닙니다. 본인이 일하던 곳에서 자리를 지키다 과로로 세상을 떠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윤한덕 센터장이 평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많은 고민을 좀 남겨주는 부분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을 좀 카메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한덕은 평소에 응급실에서 전공의라면 인턴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전공의를 다 쫓아내야 한다.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중환자들은 경험이 많은 교수들이 진료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 그렇죠. 응급실에 가보시면 물론 교수급 의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런 전공의가 환자를 돌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응급실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고 많은 경험이 있어야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교수 의사들은 응급실에 있지 않고 외래 진료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평소에 질타를 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국정 교수 모습입니다. 조문을 했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어제 SNS상에 글을 올려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표했는데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 올렸습니다. 남루한, 윤 센터장의 남루한 간이 침대를 보니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요, 이국종 교수, 내가 의지했는데 그게 짐이 됐을 것 같아. 미안하다라고 유족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심통한 모습의 이국종 교수.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입니다. 역시 이분도 응급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 원래 참 많이 비쳤죠.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난히 과로를 했기 때문에 과로사다. 그거는 부검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지만 항상 그렇게 일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모든 그런 게 이제 축적이 돼서 온 과로사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한 분이셔서 늘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고 그러셨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창현 교수님, 이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참 많은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네. 그동안은 너무나 편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병원 재단 내에 있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병원의 의사들의 현실적 이런 얘기를 많이 보고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 윤한덕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의료 임상보다는 예. 의료 행정을 그러니까 의료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자신이 그런 일을 맡아서 특히 연휴가 계속되는 때는 거의 재난 수준급으로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연휴는 재난이다 이런 예. 얘기를 남겼었어요. 의사가 남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이런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는 예, 예. 저는 온몸을 바쳐서 예. 이분이 우리 사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나 의사들의 헌신도가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응급실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 그래서 응급실에 대한 예. 환경 개선에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기울인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예. 사실은 거기에 질타했던 부분에서 예. 인턴 레지던트를 쫓아내고 교수들을 모아야 된다. 왜냐하면 응급실은 보면 화급을 다투고 생명을 다투다 보니까 그게 경험 많은 많고 경험, 많은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예. 내릴 수 있는 분은 노련한 교수들인데 예. 왜 다른 곳이 있느냐. 예. 이런 지적은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정말 저는 의료 혜택이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이면에는 예. 이런 헌신적인 의사들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봉기 교수님. 네. 사실 지금 방금 김창일 교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외국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특정 분야, 우리 성형외과 이런 부분 뭐 전 세계에서 모여서 수술을 할 정도로 한국이 각광받고 있는데 의외로 또 이런 분야에서는 말도 안 되게 허술하거든요. 이 부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뭐 정말 선진 수준의 예. 의료 서비스를 갖고 있지만 예. 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응급실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그 동네 병원에 뭐 3초 진료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 예. 우리 앵커님이나 저나 뭐 이제 언론 시절에 그 예. 응급실 같은 취재를 가면은 예. 거의 뭐 지옥 같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 기자들이 응급실 취재하기 참 꺼려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있지만 예. 이런 세상이 또 존재하고 있는데 예.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이거 윤한덕 센터장의 기사를 보면서 이국정 교수는 많이 알려져 있는 스타 같은 그렇죠. 그런 훌륭한 의사인데 예. 이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도 있었구나. 어떤 일을 하냐 봤더니 그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그러니까 예. 그 우리나라의 의료 119 같은 그런 그 센터에서 총지휘를 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들었겠습니까? 각 응급실을 연결을 하면서 예. 그 환자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연휴를 맞아가지고 가족들한테 이번에는 고향 가자 뭐 그랬다는 모양인데 예. 못 지킬 약속을 또 본인은 이제 한 것 같고 또 그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숨질 때 그 상황을 보면은 예. 그 본인 사무실에서 예. 그 센터장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그 숨진 상황으로 예. 알려져 있는데 정말 고귀한 죽음을 보는 그런 그 느낌이 들어서 참 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정말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국이 교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어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답답한 현실은 답답한 거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실 뭐 이 윤한덕 센터장이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거의 행적과 후일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요. 응급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응급실을 찾았답니다. 응급실에 자리가 비어있는 병원들을 연락을 했는데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도 없다 하다가 가까스로 자리 하나를 찾아서 환자를 보냈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응급실은 언제든지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 대책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 좀 얘기해 볼 텐데요.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오늘은 몸 3개, 머리 2개였어야 했다. 내일은 몇 개가 필요할까? 고 윤한덕 센터장이 2017년 추석을 앞두고 SNS상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몸이 3개, 머리가 2개. 우리는 몸 하나,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역할은요, 실제 한 역할은 이 정도 수준의 역할을 해서 내일은 도대체 내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걸까? 이렇게 한탄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렇다면은 왜 이럴까요? 왜? 일단 여기 좀 보시죠. 이쪽 보시면요. 여기 뭐 작게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 응급실 비명이 집중되는 상황실. 전국 응급실에서 울리는 비명이 집중되는 상황실. 바로 중앙응급의료 상황실 센터. 이 윤한옥 센터장이 담당하는 임무가 이거였습니다. 전국 응급실의 비명이 이곳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자, 여기 좀 내용 좀 보시죠. 응급실 찾는 환자 72%가 알고 보면 비응급이랍니다. 그리 급하지 않은데 응급실로 가는 겁니다. 무려 72%. 그렇다면요. 진짜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요. 휴일이면 더 심하다. 그래서 연휴는 재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작 중환자, 빈 병상을 못 찾고 헤매고요. 중앙상황실은 제발 받아달라 이런 읍소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기 좀 잠깐 보시죠. 지금 뭐 윤한덕 센터장 과로사 부른 의료 현장인데 여기 좀 묘사가 돼 있습니다. 7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모습인데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전국의 병원과 119 구급대에서 응급실이 부족하다는 다급한 전화가 줄을 이었다. 응급환자는 원래 골든타임이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제때 치료 못 받으면 환자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해서 빨리 대처를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여기에 지금 자세히 묘사가 돼 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우리에게 참 많은 과제가 지금 남겨졌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요, 이 문제를? 네, 일단 응급실이라고 하면 정말로 응급 환자를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정작 환자를 돌보는 의사는 레지던트 인턴의 전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전문 의사들을 영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병원들의 시설을 열악하고 또 이런 정말 전문의를 뒀을 때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게 어렵거든요. 처우 문제가 또 발생하는군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매일 주말이나 새벽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병원들이 정작 경제성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서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가 건강보험 수가를 좀 올려준다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국정 교수도 뭐 응급 헬기가 너무 없다. 또 앰뷸런스에 정작 환자를 실었는데 앰뷸런스에 응급 구조 치료 시스템이 없다. 이런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만 조금 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 실행에 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승훈 변호사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지적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 기사에 보면요. 신장기 변호사님. 네. 환자분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72% 응급실을 찾는 환자 72%가 비응급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네, 주로 응급실을 찾는 실은 저도 지난 연휴에 응급실에 한번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았으니까. 저도 응급 환자 아니거든요. 그냥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데 치료를 받을 때가 마땅히 없기 없어서. 때문에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야간 진료라든지 휴일 진료를 할 경우 특별하게 수가를 더 준다라든지 해서 그 일반 병원들이 야간이나 그 휴일에도 문을 열 동기 유인책을 정부에서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휴일이나 야간에는 가벼운 환자들은 기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의원에서. 그 부모 키우는 아이 키우는 죄송합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한 번씩 경험을 했을 텐데 아이들이 고열이 있다거나 심지어는 코에 뭐 콩 같은 게 들어가서 막혔을 때도 응급실로 아이 들고 밤에는 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야간에도 문을 여는 그리고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 같은 경우는 휴일에도 번갈아 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문을 열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응급실에 우리 그 환자들이 언제 가느냐. 예. 외래진료 예약이 어려울 때 우회하는 방법으로 응급실을 일단 통해서 응급실 들어가서 외래진료 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들도 예. 이게 다른 응급 환자들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예. 또 그럼 외래 진료를 언제든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병원에서도 좀 더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사실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지금 찾기 예. 어려운 그 곳들이 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중에. 예, 진료 과목 중에 예를 들면 이제 흉부외과 같은 경우 워낙 수술이 어렵고 예, 예.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난이도가 높다고 난이도가 할 수 있죠. 높은 과목이라서 예. 그런 진료 과목이라서 잘 그 의사 수급이 잘 안 된다든지 예. 또 이제 산재 같은 경우 예. 사실 예전에는 꽤 많았는데 봉합 예.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전문의 자체가 예.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또 응급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특별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쪽에도 의사들이 수급될 수 있도록 예. 하는 노력을 예. 해야 사람이 있어야 예. 시스템도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네 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문제점이 뭔지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대책이 뭔지도 알겠는데 이게 한 가지만 고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연쇄적으로 다 뭐가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만 바꾼다고 될 게 아니라 모든 걸 천천히라도 다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이 내용을 보고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어제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으로 실려 있는데요. 오세훈, 탄핵 부정은 안 된다. 그리고 박근혜 극복해야 보수 정치가 부활한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요. 출마 선언을 어제 했는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 당권 경쟁자죠. 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 가슴엔 박근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극복해야 된다. 이 얘기와 함께 그분 가슴엔 박근혜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면 공격 맞군요. 자, 그리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첫 호남행을 했고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있죠. 유튜브 홍카콜라 녹화를 했고 다른 후보들의 동향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 기자회견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난파된 당을 2번이나 구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 정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이름 3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사람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 원칙 중심의 미래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냐 아니냐로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전당대회 경쟁 상황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인데요. 박근혜 공방전된 한국당 당권 쟁탈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 그다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도 이제 크게 실려 있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오세훈 당권 출마 공식 선언. 그래서 역시 방금 소개했던 내용,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냐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박근혜라는 이름을 이제는 극복을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홍준표 등 박근혜 석방 주장과 대비되고 있다. 대통령 장점 잘 모아 디딤돌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원론전 입장 속에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후보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든 아니면 극복의 대상으로 얘기하든 말입니다. 자, 정국기 교수님. 네. 일단 제가 바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왜 한국당 전당대회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란 이름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역시 한국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등용됐던 그 유력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역시 그 우리 그 뭐 여러 가지 정치 환경에서 이게 보수 전 여당 지금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고는 뭐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게 핵심 화두가 됐는데 이게 중요한 건 말이죠. 한국당의 주자들이 여전히 그 뭐 정치 개혁이나 정치 시스템을 얘기하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서로 간에 그 어떤 공격전이 전개됐다는 게 좀 국민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오세훈 그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을 그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까지도 나간 거거든요. 이게 그 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들한테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걸 해보면 여전히 한국당 내에는 비박계에 그 상당한 세력이 존재하고 또 본인 말대로 수도권을 의식을 하면은 유력 주자라고 하는 그 뭐 그 황 전 총리나 또는 최근에 입장을 완전히 그 바꾼 홍준표 전 대표와는 각을 세우는 프레임을 확고히 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 전 시장쯤 되면은 집권 여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통렬한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본인에 대한 그 어떤 그 자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자성 부분도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분량이 좀 적어 보이긴 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수준에서는 또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수준에서는 더 통렬한 반성. 본인이 탄핵을 그 지지하면서 나갔다가 다시 이제 슬그머니 돌아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권력을 뺏긴 게 지금 그 한국당의 몰락의 전초였거든요. 이때 왜 무상급식하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함부로 쉽게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저는 그 좀 더 한국당 주자들이 국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과거의 본인의 행적에 대한 깊은 좀 반성이 더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 지적을 좀 해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한국당에서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뭐 탄핵 얘기, 사면 얘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의 뭐 어떤 공과 얘기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헌정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마무리가 됐다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도 그 인물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그거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한국당이 탄핵을 거치면서 여론 지지율이 뭐 엄청 바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당은 이제 끝났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지배적 정서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적을 좀 하면서 다시 한국당 지지율이 특별히 본인들이 기회포 갈등을 극복한다거나 뭐 어떤 개혁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율에 좀 편성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국당의 기본적인 그런 지역적인 구조가 대구, 경북, TK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지금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책임당원이 퍼센티지가 70%고 그중에 30%가 대구, 경북 지역에 책임당원들이 몰려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들은 일단은 손쉽게 친박 정서, 친박근혜 정서로 일단 표를 얻어서 당 대표가 되는 게 목적이지. 그럼 친박근혜 정서와 가까운 발언이나 주장을 하게 되면 당권을 갖기 위한 그 표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키운 또는 국무총리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지금 거의 뭐 여론에서 뭐 지지율 1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 지지율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말했던 대로 박근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국당의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럼 오세훈 전 시장은 어제 같은 주장이나 발언은 본인의 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은 높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완전히 친박으로 지금 친박들이 몰리고 있고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얘기하면서 그쪽에 표를 달라고 읍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미지가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미지 정치로 이제까지 승승장구했었는데 최근에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박으로 표를 얻기보다는 이제 좀 뭔가 차별화를 하자. 뭔가 이제 다른 결을 보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한번 결기를 보여준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세훈 전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얘기도 오세훈 전 시장 입에서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오늘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유영하, 황교안, 박근혜 수임번호도 몰라. 거기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 이 수임번호를 모른다. 이런 게 모든 걸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자신을 발탁한 분인데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는 비판을 했습니다. 수임번호를 모른다니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요.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줬냐.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 위독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들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을 거론하면서 뭔가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워지려는 발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일침을 돈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보니까. 수임번호도 모른다. 어떤 도움을 줬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 여기 있습니다.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씨 밝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 좋지 않지만 위독설, 체중이 39kg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교도소로 책상 의자를 요청했는데 황권항대행 때 조치가 안 됐다. 또 이런 섭섭함이 묻어 있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법률 정치적 도움 주겠다던 홍준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을 줬나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자세히 있습니다. 이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저희가 수임번호도 모르다 그 내용입니다. 자신을 장관 총리로 발탁한 사람의 수임번호가 인터넷에 뜨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거기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 이 발언이군요. 그리고 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의 면회를 여러 차례 거절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그 이유를 저에게 말했지만 밝히지는 않겠다. 더 궁금하네요. 자기는 알고 있으나 밝히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자, 신장식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모습과 뭐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지금 레이스 자체가 자유한국당 경선 레이스 자체가요. 지금 프레임 자체가 친박 비박 프레임이고 도로 박근혜당도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자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프레임 자체는 친박이냐 비박이냐 박근혜당 도로 박근혜당 시절로 돌아가서 친박이냐 비박이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표를 얻고 민심을 얻으려면 탈박해야 되거든요. 박근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친박 비박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유영아 변호사의 이런 인터뷰가 기사가 되는 거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정무적 판단. 대단히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그럼 그 판단은 뭡니까? 진짜 서운해서 그냥 이 서운한 걸 막 얘기하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중간이 아니라. 부자라면은 별다른 얘기는 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전자라면 황교안 일병 구하기다. 지나친 친박 이미지를 어찌 보면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일정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대세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발언들을 보면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소위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뭐 석방할 때가 됐다. 법률가 출신이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선동적인 이야기거든요. 법리에 안 맞는 얘기를 법률가 출신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황교안 전 총리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원론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거든요. 이미 친박표는 자기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항상 황교안 전 총리가 지적받고 있는 것은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확장성을 늘려주기 위해서 양쪽에서 같이 줄탁 동기라고 하죠. 양쪽에서 같이 동시에 거리두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무적 판단이다. 그런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럼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비판적인 발언들이거든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부정적 효과가 아니라 한 번 더 간 다른 정치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네요. 그럴 가능성도 뭐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천현 교수께서는 지금 이 유영아 변호사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접촉하는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런 전언은 사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무적 혹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지는 그는 각자가 판단하는 문제지만 지금의 저 내용을 보면 친박 비박으로 나눠졌는데 사실상 친박으로 표를 얻는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배신감과 불만을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타날지는 영향을 미칠지는 하지만 지금 그 구도를 보면 저는 선거 전략상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표도 보면 홍준표, 황교안 이 두 후보들이 나눠 갔기 때문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뻔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친박은 이미 표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비박 쪽의 표를 노리는 이런 선거 전략상 선택한 그런 모습이고 여기 보면 또 두 사람은 말하면 특별 사면이나 이런 사면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사면은 때가 안 된다고 선을 분명히 끊고 있어서 단순히 어떤 전당대회 선거 전략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0년 총선거로 갔을 때는 필패 구도가 된다는 차원에서 좀 더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요 질문을 저 신장희 변호사께 추가 좀 혹시 두 분 변호사 어떤 분이 지금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권 주자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또는 석방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4월 16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그때까지 어떤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4월 16일이 지나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4월 16일이 이제 구속기간 만료입니다. 만료가 되죠. 근데 대법원에서 최종 2개월씩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최종 구속기간인데요. 1, 2, 3지 포함해서요. 다만 이제 공천개입 관련해서 2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감자로서 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그 때문에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할지라도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형을 사는 걸로 가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수감자 신분으로 또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수용자로서 알겠습니다. 재판 받게 되는 거죠. 예, 신장식 변호사. 예. 뭐 지금까지 그러면은 쭉 살아온 1년 10개월 넘게 예. 구속돼 있는 거는 예.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제 구속 사유가 거기는 특가법상 뇌물 국정농단과 관련된 예. 건이라서 예. 이건 아직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 중이거든요. 그건 또 심리가 별개로 또 끝나면 논의가 되는 거군요. 예, 지금 고등법원에서 25년형을 받았으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 그 25년형에서 지금까지 예. 살아왔던 것은 산 것으로 수감 생활을 한 그러니까 것으로 감하는 인정이 되는 대상이 거고요. 다르군요. 그러니까. 예. 이제 4월 16일 이후부터는 예. 지금 확정된 그 공직선거법 위반 2년형을 2년짜리 가지고 계속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떤 미래, 개혁 이런 거 얘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죠.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양진호 회장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갑질 폭행 양진호. 이번엔 친인척 살인 청부 정황. 이건 또 뭡니까? 갑질 폭행이 아니고 이번엔 그거보다 더 엄청난 거네요. 살인 청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내의 형부를 흉기로 너무나 저희가 이 방송에서 다루기에 좀 끔찍한 용어가 있어서 저희가 살짝 안 보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흉기로 뭐 떠올리시는 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2015년 이혼 소송, 본인 이혼 소송 때 스님에게 부탁을 해갖고 아내의 형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동서가 되겠죠? 흉기로 해달라고. 이런 정황이 지금 나왔답니다. 경찰 살인 예비 음모 추가로 입건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좀 보시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여기 사진과 함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B 씨가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도와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B 씨를 상대로 청부 살인을 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요. 자, 이승우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요. 네, 일단은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양진호 회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형부의 사진과 주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당초에는 이게 뭐 살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상해라든가 한두 대 뭐 때려서 마음 편하게 자기들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던 걸로 경찰이 파악했었는데 실제 스님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의 멘토라고 생각했던 스님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더니 바로 살인 목적으로 3천만 원을 받았고 양진호 회장이 나한테 부탁을 했다 이렇게 자백 진술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앞으로 향후 과제에서 이게 살인 예비 음모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보면 이게 지금 3천만 원을 줬는데 이게 살인을 목적으로 준 돈이냐 아니면은 시주돈이었냐? 그 대상이 또 스님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진호 회장은 이걸 시주돈이라고 하는데 스님은 이제 살인 목적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 진술이 이제 이 3천만 원이 어떤 목적으로 판명될 것이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살인에는 예비 음모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상해에는 예비 음모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폭이었다는 B 씨도 몇 대 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살인이 아니라 폭행을 하려는 거였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양진호 회장이 시킨 것인 줄 알고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살인 예비 음모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관계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고민해봐야 될 게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스님은 양진호 회장의 멘토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 지금 이런 양진호 회장한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게 정말 경찰이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예. 그 조사에서 사실을 밝힌 건지 예. 아니면 그 과정 최근의 과정에 있어서 양진호 회장과 뭔가 예. 틀어진 게 있어서 예.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 범행 동기에 대한 예. 또 그리고 자백하게 된 동기에 대한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진호 회장은 참 파면 팔수록 깜짝깜짝 놀랄 일입니다. 돈이 오가고요. 스님이 등장을 하고 청부산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일단은 혐의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관계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참 보통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들이 나오고 있네요. 놀랍습니다. 아무튼. 자, 다음 기사 가겠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세계일보입니다. 여당 의원들 만난 김경수 경남지사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지켜달라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구치소 면회에서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1심 재판부 결정 아직도 의아하다. 그리고 경남도 역정 사업들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걱정.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을 지켜달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자, 신장, 이거는 김창영 교수님께 질문 드릴까요? 이 대통령을 지켜달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저 의미에는 예. 1심을 불복하고 예. 지금 그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서부 경남 KTX라든가 신항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자기가 나가서 이 일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어서 그런 사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 이 심에 올인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뭐 사퇴하거나 이런 게 대통령한테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그렇죠.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장희 변호사. 대통령 지켜달라 의미는 실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고 그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거죠. 지켜달라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가 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말은 아다르고 어달라서 자유한국당 내부 의원들 중에서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무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불복하는 거냐 그랬더니 불복의 대상도 아니다. 처음부터 무효라서 이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은 대선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충분히 뭐 충정도 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 이득도 지켜달라는 같이. 말.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는 이런 말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으로 말하는 이슈.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 컷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28 독립선언입니다. 오늘은 28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28 독립선언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2월 8일 도쿄 한복판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외친 사건입니다. 유학생 600여 명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조국 독립과 항일투쟁 의지를 세계에 알렸는데요. 이 사건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오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친 우리 조상들을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굿바이 광화문입니다. 어제부터 3주에 걸쳐서 행정안전부가 이사를 가는데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세종자치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인데요. 1948년 내무부와 총무초로 출범한 행정안전부는 70여 년 만에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슈 태그는 그레이 모델입니다. 패션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모델이 있는데요. 은발을 날리며 회색 수염을 뽐내는 그레이 모델, 65살 김칠두 씨입니다. 4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가 1년 전 딸의 권유로 모델에 도전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팬덤까지 형성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인생의 황혼기임에도 열정적인 삶을 사는 김칠두 씨를 응원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트럼프 꿀잠입니다. 어제 SNS에선 트럼프의 자는 모습이 화제였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11살 소년 조슈아 트럼프입니다.
조슈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이 같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악관으로부터 국정연설 초대장을 받았는데요. 이에 조슈아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의 기립박수와 대통령의 연설 등에도 조슈아가 아랑곳하지 않고 단잠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본인의 국정연설 동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잠에 빠진 저 아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봤겠죠, 아마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당시에 또 다른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었던 분의 어떤 박수 모습인데 그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입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하고 뒤를 살짝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여기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뭔가 살짝 쳐다보면서 박수를 가볍게 치는데 느낌상 이게 좋다고 치는 박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을 기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트럼프 기죽인 펠로시의 기립박수, 몸짓의 정치야 이렇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복수의 정치 끝내자 이렇게 말을 하자 뒤에서 묘한 웃음과 함께 묘합니다. 표정이. 딱 한 번 짧은 박수를 쳤는데 잘못 저지른 아이를 꾸짖는 부모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환영의 의미였을 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긴 했으나 보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 보시죠. But we must reject the politics of revenge, resistance and retribution and embrace the boundless potential of cooperation, compromise and the common good. 네, 손을 앞으로 쭉 몇 번 치고 살짝 고개를 이렇게 꺾는 모습이 묘한데요. 정국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박수의 의미를 이 기사대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박수 친 거나 이렇게 보셨습니까? 정치인들이 보통 치는 박수는 예. 아니고요. 예. 흔히 그 유치원 같은 데서 아동들이 그 뭐 좀 잘했을 때 그 보육교사들이나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유치원 같은 데서 예,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서 아이들이 뭐 했을 때 이렇게 쭉 뽑아서 박수를 쳐주는 그렇죠. 저 낸시 저 의장이 그 예. 정치가 뭐 한 9.5단 되는 그런 분이에요. 80이 가까운 분인데 또 아르마니를 입는 뭐 민주당원 하여튼 뭐 그래서 그 호불호가 명확히 예. 엇갈리는 그런 정치이기도 예, 하지만 9.5단이 되는 저런 예. 하원 의장이 예. 너 좋은 말했다. 우리 민주당한테도 아주 그 기특한 말했으니까 예. 내가 한번 저 박수를 한번 보내주마. 뭐 이런 뜻 같아요. 손을 쭉 뻗은 박수 그리고 입 모양을 보시고 눈 표정 보면은요 진짜 크게 보니까 심상치 않은 박수긴 합니다. 진짜로. 아무튼 굉장히 지금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기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진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장희 변호사님? 아니 이게 예. 뭐 잘했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예. 장벽 세우자고 분노 예. 증오의 정치를 가장 부추기는 예.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복수를 끝내자고 약간, 하니까. 이제 비아냥거리는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무리 근데 비아냥거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원 의장이 대통령 시정연설하는데 저런 표정과 박수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요거는 권력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 임명한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부총리, 외통부 장관 이렇게 승계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통령 유고시에서는 부통령이 국민들로 선출받아요. 그다음에 부통령 유고시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다음에 권력을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9.5단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 그런 승계 순위를 미국에서 이거네요. 나도 국민들이 뽑아준 인물이고 내가 넘버 3야. 뭐 이런 것도 묻어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거기에. 그런 그 시스템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런 웃음과 박수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진 한 장에 엄청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로 수출했다가 망신을 당했던 그 쓰레기
드디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컨테이너 열어 젖혔더니 쓰레기 더미의 가림막까지 시커맸다. 이 사진 보시죠. 컨테이너에 지금 몇 박스에 실려서 왔는데 열자 이렇게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이 쓰레기를 컨테이너에 실었던 그 외국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실었을까요? 이걸 컨테이너를 한국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참 여기 내용 좀 있습니다. 평택항 유턴 쓰레기 현장 조사. 컨테이너 51개 중 2개 문 열자 이물질 섞인 폐플라스틱 드러났다. 정부 지자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수개월 더 걸릴 것 같다. 또 미루고 있군요. 또 미루고 있습니다. 내 탓 아니라고.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준비해서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왜 평택항이냐? 불법 수출 폐기물 반입에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으로 들어왔는데 평택항이냐라는 또 질문이 나오고 있네요. 평택 시민단체 필리핀서 되돌아온 4천여 톤 야적을 해놨는데 이거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지적이 나와 있어서 왜 평택항이냐. 이런 지적 있다고 합니다. 자, 이수근 변호사. 이 쓰레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뭐 쓰레기가 왔으니까 빨리 치워야 되는데 지금 평택시에서는 환경부에서 해라. 일단 우리들은 수출이 돼서 외국에 나간 거다. 그리고 또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 우리 평택시 관할이니까 평택시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일단 국가적인 망신이고요. 또 이런 지금 재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쓰레기를 보내게 한 그 관리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불법이긴 하지만 이게 어디가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가 됐든 평택시가 됐든 비용으로서 빨리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잘못이 있는 곳에 구상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업체, 이 폐기물을 수출했던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문을 닫고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상은 어려워 보이지만요. 일단은 환경부나 평택시가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수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룰 게 아니라 빨리 소각을 할 거면 소각을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쏴두겠습니까? 이 수개월을 평택항에 쓰레기 담긴 컨테이너를 쏴두겠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화도 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속 깊은 판단을 들어보시죠. 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김원봉 독립유공자 권고 논란입니다. 지금 뭐 이 상태, 이게 여론이 아마 이제 수렴이 되고 반영이 되고 아마 이런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기사를 좀 소개해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네 분 패널께서는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북한 고위직을 지낸 의열단장 김원봉. 뭐 영화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제강점기를 배경한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운 권고 논란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국가보훈처의 보훈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광복절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을 아마 보셔야겠 텐데요. 여기부터 보시죠. 여기 보면 독립운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지만 현행법상 북한 정권 수립에 공헌한 이력 탓에 서운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요. 독립운동을 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 그런데 이 보훈혁신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권고안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폄훼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도 적지 않게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왔지만 여러모로 아직은 미흡하다. 그러면서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운을 줘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좀 보시면 뭐 이제 이런 권고에 대해서 보훈처는요.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규정상 북한 정권 기여 인물은 독립유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현행 규정과 다른 권고가 나온 거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훈처가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와 계신 네 분의 패널께서 여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각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김창현 교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빨리 가서 한 1분 정도씩만 네. 발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행 기준을 지금은 존중해야 된다. 예. 그리고 미래의 일은 미래의 세대, 미래에 맡겨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이런 와중에서 그 북한에서 북한 정권의 기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미리 그런 기준을 허물고 그런 사람들을 넣기 시작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평화협정 이후에 남북 공동조사단이 구성돼서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야 논란이 적다. 왜냐하면 독립운동도 하고 이 친일 인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친일 인사 한동안의 문제 때문에 재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래 세대에 남겨야 된다. 지금 빠르다. 이런 걸 지금 논의할 때는 아니다라고 입장이시네요. 자, 반면에 지금 네 분 쓰신 걸 보니까 신장식 변호사께서는 약간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봉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까지도 김원봉 선생에게 서훈을 독립유공자 서훈을 수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헌법 전문에 나타난 정신도 위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 늦었다 지금. 1945년 8월 15일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48년에 그 건국된 대한민국은 당연히 만시지탄이다. 서훈을 드려야 된다.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네. 자, 정군기 교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써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쓰신 것 같으네요, 지금. 예, 한 국가의 그 보훈이나 서훈 체계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고 뭐 여론을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보훈혁신위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고 보훈을 어떻게 혁신을 한다는 건지 이건 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적용돼야 될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김원봉 북한 정권의 3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 기준에는 서훈 기준에는 북한 정권에 참여한 인사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인사를 지금 다시 보훈 서훈을 하겠다.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8 독립선언서를 이광수가 썼는데 그 사람 다 사면해가지고 독립유공자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김일성 주석 보천보 전투에서 독립운동 했죠. 근데 우리가 그 독립유공자로 선정하지 않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정권을 세우는데 탄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원초적인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가유공자인 판단 기준은 저희 광복절인 1945년 8월 15일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현행법상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광복이 45년 8월 15일 그리고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근데 이 김원봉 선생이 월북한 건 1948년이에요. 월북한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사상자를 냈거든요. 피해를 본 거죠. 그렇다면 김원봉 선생이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으로 월북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한국 전쟁에 어떤 기여를 하셨는가? 굉장히 이 부분은 판단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고려되어야 한다. 좀 더 고려를 좀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분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보훈처에서 여론을 수렴한다 그러는데 오늘 일단 수렴을 하셔서 뭐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혁신 벤처기업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1세대 벤처기업인 등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런 말이 기업인들 사이에 나왔어요. 국내 기업 역차별을 좀 해소해달라. 그리고 정부가 좀 스마트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은 기업은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는 스마트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런 질타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용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인전 말도 않았다. 그 소식을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역차별을 좀 해소했다. 이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남긴 게 아닐까 합니다. 언제까지 개인의 헌신과 안간힘에 의존해 사회가 굴러가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의 매력 위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